네, 안녕하세요. 한국입자분석연구소의 윤충식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입자분석연구소는 피놈이라고 하는 서머피셔의 데스크탑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입자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요 데스크탑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어떻게 입자 분석을 자동으로 분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사용되는 인더스트리는 어떤 분야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품질 관리에서 자동화 입자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빠르고 재현 가능한, 그리고 또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화 입자 분석은 표준 분석 절차를 따르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기존의 입자 분석에서는 우리가 사이즈면 사이즈, 아니면 성분이면 성분만 알 수 있었는데,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입자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각 입자별로 사이즈에 대한 정보, 그리고 형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성분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새로운 트렌드, 아니면 새로운 분석 기술들을 개발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비용의 절감이라는 목적들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품질 관리에 가장 중요한 어떤 제품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자동화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품질 관리의 경우 우리는 표준 절차에 따라서 분석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오퍼레이터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담당자든 표준 절차대로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그 분석에 따른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품질 관리 차원에서 입자 분석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첫 번째로는 ICP를 이용한 정량 정성 분석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우 빠르게 이제 정량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ppm, ppb 단위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대신에 단점으로는 파괴 방식이기 때문에 시료가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모든 파티클에 대한 성분, 아니면 크기, 그리고 그 형태들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죠. 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입자 분석법도 도입이 됐는데요. 광학현미경도 마찬가지로 매우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고, 파티클의 카운팅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물론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30마이크로 미만 되는 파티클의 크기는 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광학현미경의 레졸루션 한계에 의해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성분 분석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존재하죠. 자, 이러한 분석 기법들은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분석 방법들은 ICP에서 하지 못한, 그리고 광학현미경에서 하지 못하는 이 분석 방법들을 보완을 하고 더 개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셈을 이용한 분석 기법들은 자동으로 파티클을 카운팅을 하고요. 각 파티클마다 성분 분석, 그리고 형태 구조를 알 수 있고요. 사이즈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노 스케일에서부터 마이크로 스케일, 밀리미터 단위까지의 이물질들을 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광학현미경에서 30마이크로 미만 되는 파티클들을 관찰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전자현미경에서는 나노 스케일에서부터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광학현미경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광학현미경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분석 속도는 늘릴 수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어떤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전자현미경을 활용해서 분석을 해야 될까요? 전자현미경의 기술들은 매우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플로 타입의 이런 전자현미경들은 EDS를 장착을 해서 전자현미경과 EDS를 동시에 분석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러한 타입의 전자현미경들은 전문 오퍼레이터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전자현미경과 EDS의 별도의 회사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환경들을 설정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우 큰 노력과 어떤 교육, 아니면 오퍼레이터의 수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저희 서머피셔에서 런칭한 파티클 X라고 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 전자현미경을 기본으로 전자현미경과 EDS, 그리고 파티클 전문 프로그램이 하나의 일체형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빠르고 쉽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재현 가능한 어떤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 끝에 출시가 됐고요. 저희 서머피셔 같은 경우에는 약 30년 이상 전자현미경으로 파티클 분석하는 것들을 시도를 했는데요.
30년 전에 아스펙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이름으로 전자현미경과 EDS를 통해서 파티클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피놈 XL G2 플랫폼을 기반으로 파티클 X라고 하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30년 동안 저희가 갖고 있던 이런 분석 알고리즘과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파티클 분석이 시도가 됐고요. 자, 이러한 파티클 엑소는 두 가지 투인1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SAM EDS를 볼 수 있는 버전과 그리고 파티클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두 가지를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자현미경과 SAM을 보기 위해서는 SAM 프로그램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펍셉션이라고 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ISO 16232 아니면 국제 표준 규격에서 해당하는 파티클 분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이 프로그램이 펍셉션이라고 하는 전용 파티클 분석 장비인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피처라고 하는 파티클의 개별 입자들을 검출할 수 있고요. 개별 검출한 이 파티클들에 대한 형태 정보와 사이즈 정보들을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검출된 정보들에 대해서만 EDS를 통해서 성분 분석을 하게 되고요. 성분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정량, 정성 값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서 배터리 쪽이면 배터리, 세미컨덕터 아니면 일반 클리닉스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매치를 시켜서 ABC라고 하는 원소들이 어떤 분포로 있을 때 이 먼지는 어떤 먼지야라고 하는 매치를 시키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는 클래시파이, 분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NCM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니켈, 코발트, 망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요것뿐만이 아니고 구리, FE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구리가 10%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구리 리치로 분류를 해라. NCM만 있으면 NCM으로 분류를 해라. FE가 더 있게 되면 FE 리치로 분류를 해라라고 하는 명령들을 저희가 주게 되고요. 자동으로 클래시파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갖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모두 합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어떤 레포트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펍세션에서는 국제 규격에 해당하는 어떤 규격들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게 ISO든 아니면 ASTM이든 VDA19든 이런 규격들을 선택해서 하나의 레포트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해야 될까요? 요거는 ISO 16232-8이라고 하는 국제 규격, 예를 들어서 자동차 청정도 분석에 대해서 좀 예를 들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보고자 하는 샘플 내부에 있는 먼지들을 채취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전용 머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단한 설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추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취된 먼지들은 멤브레인 필터 위에 포집을 하게 되는데요. 포집하고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서 멤브레인 필터 위에 있는 먼지의 중량을 검사를 합니다. 멤브레인 필터 아무것도 없는 멤브레인 필터의 무게를 재고요. 그리고 먼지를 채취한 필터의 무게를 재면 먼지가 얼마나의 중량으로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아니면 지금 한국에서는 과학현미경을 이용해서 파티클 카운팅을 하고요. 딱 여기까지만 하고 있는데 저희 독일의 선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ISO 16232-8이라고 하는 규격이 개정이 되면서 전자현미경과 EDS 분석 방법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과 EDS 분석 방법으로 5에서 25 마이크로 사이에 대한 파티클들이 몇 개가 있고 25에서 50 마이크로 사이의 파티클들이 몇 개가 있고 그 파티클들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까지 레포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학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25 마이크로 이하 되는 파티클들, 30 마이크로 이하 되는 파티클들은 검출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동일한 시료의 동일한 면적을 분석을 했을 때 광학현미경에서 약 3,000개 정도의 파티클이 나왔고요. 대부분 50에서 70 마이크로 사이의 파티클들이 나왔거든요. 동일한 시료를 동일한 면적으로 전자현미경과 EDS로 분석했을 때 7만 개 정도의 파티클이 나왔어요. 요거는 광학현미경에서 레졸루션의 한계에 의해서 30 마이크로 미만 되는 파티클들은 검출을 할 수 없었는데 전자현미경에서는 5에서 25 마이크로의 파티클들도 검출을 할 수 있거든요. ISO 16232에서는 5에서 25 마이크로의
파티클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규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자미경을 통해서 5에서 25마이크로, 25에서 50마이크로 사이의 파티클이 거의 6만 개 정도가 발생을 했거든요. 광학현미경에서 검출하지 못한 파티클의 크기를 전자미경에서 검출을 했고요. 거의 대부분의 파티클들은 이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학현미경에서는 검출의 한계에 의해서 더 이상 ISO 16232-8 기준으로는 분석하는 데 어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입자 포집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액상법이 있고요. 공기 중에 이렇게 포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드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입자 포집 방법 중 액상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포집하려고 하는 샘플에 DI 워터라든지 아세톤이라든지 아니면은 알코올을 이렇게 뿌려서 세척을 하게 됩니다. 내부에 세척을 하고 요 세척되어 있는 요 액체, 액상과 그리고 먼지들을 같이 채취를 하게 돼요. 하나의 이렇게 비커 같은 데로 채취를 하고요. 요거를 펌프와 연결되어 있는 플라스크 그 위에 멤브레인 필터를 넣고요. 그리고 비커를 연결을 해서 드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펌프로 아래로 해서 빨아당기면 워터 같은 경우에는 액체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걸러져 나오고요. 멤브레인 필터 위에 파티클들만 쌓이게 되거든요. 요 파티클들에 대해서만 건조를 해서 중량법 재고요. 그 다음에 광학현미경 혹은 전자현미경 EDS를 통해서 성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샘플링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 네뷸라라고 하는 서머피셔에서 만들어진 장치인데요. 진공 펌프하고 연결된 실린더에 진공을 잡고 게이트 문을 순간적으로 열게 되면 파우더들을 디스퍼션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요 경우에 파우더들이 균일하게 이제 시료 표면에 퍼질 수 있게 돼요. 각각의 시료 파우더들이 구분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파티클 분석을 할 때 하나하나 입자 카운팅을 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단 요 방법은 한 가지 제약 사항이 있는데 요 실린더 내부에 먼지들 아니면 이물질들을 인위적으로 유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석이 하나 끝나고 샘플링이 하나 끝나면 매번 실린더를 클리닝을 해줘야 되는 이제 뭐 문제점들이 있어요. 클리닝을 하지 않고 좀 주의를 기울여서 샘플링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번 시료에 내가 그 전에 유입했던 파티클들이 유입이 되면서 어떤 오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약으로 좀 이루어져서 최근에는 이런 NCM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양극재 파우더 아니면 이런 파우더들 뭐 제약 회사의 파우더들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는 매우 평평한 카본 테이프에 요 파티클들을 드롭을 시키고요. 그리고 최대한 불어서 날리지 않게끔 만들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추가가 된 게 응결되어 있는 파티클들은 세퍼레이트 필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최대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응결이 되어 있고 위에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구분해서 하나의 파티클로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저희 서머피셔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오토 스레숄드라고 하는데 이 기능을 내년에는 이제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스레숄드하고 이제 입자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이 새로 릴리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는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유저는 각 회사의 규정 아니면은 ISO 규격에 따라서 샘플링을 해서 준비를 하고요. 피논 파티클 X에 샘플을 넣으신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면적과 배율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분석하고자 하는 면적을 얼마만큼 크기로 할 것이며 ISO 16232-8 같은 경우에는 47mm짜리 멤브레인 필터 거의 5cm에 대해서 분석을 하라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새롭게 어떤 규정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배율과 어떤 면적을 뭐라고 되죠? 크로스오버 좀 해서 보셔야 돼요. 자, 배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리고 면적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필드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석하는 시간들이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면적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배율을 정하는데 100배에서 2580 이미지로 한 픽셀을 찍는 거와 그리고 1000배에서 5120으로 찍는 것과 어떤 속도가 다를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고정이 됐다고 하면 저배율에서 조금 더 큰 이미지 화소로 이미지를 채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mm 아니면 가로 세로 10mm의 면적을 분석을 한다 했을 때에는 200에서 300배 배율에서 하나 이미지를 찍을 때 2580, 2048 이런 픽셀로 찍게 되면 굳이 1000배, 2000배로 올려서 더 많은 분석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BSE 검출기를 통해서 입자를 검출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레이 레벨로 표현되는 요 밝기에서 내가 보려고 하는 입자, 예를 들어서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카본, 옥시전과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어둡게 나올 거고요. BSE로 보면. 그리고 뭐 중금속 아니면은 일반 뭐 철과 같은 금속들은 좀 더 밝게 나오겠죠. 그래서 0부터 255까지의 요 레벨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입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검출을 하게 되고요. 자, 현재는 요거를 매뉴얼로 하든지 아니면 오토로 하게 되는데 곧 AI가 요거는 입자다라고 딥러닝을 통해서 자동으로 제안하는 릴리즈된 버전이 곧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검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이즈, 저희가 1에서 5마이크로에 대한 입자만 볼 건지 5마이크로 이상 되는 모든 입자를 볼 건지에 대한 사이즈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구형의 입자, 예를 들어서 아스펙트 레이쇼가 1대1 비율인지 아니면 1에서 3 비율인지에 따라서 이런 조건들을 넣을 수 있게 되는데 모든 조건은 AND입니다. 그래서 밝기에 대한 명암 AND, 그리고 사이즈에 대한 정보 AND, 그리고 아스펙트 레이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요 명령에 해당하는 파티클들만 검출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파이버, 10mm 이상의 파이버들만 보고 싶다. 그럼 파이버에 해당하는 밝기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10마이크로 이상 아니면 1에서 10마이크로에 해당하는 사이즈 크기에 대한 명령을 주고요. 그 다음에 아스펙트 레이시오 1에서 3의 비율이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 1에서 3 이상 되는 이런 파이버 형태의 크기들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낸 입자들에 대해서만 EDS 성분 분석을 통해서 정성 정량값을 얻게 되고요. 이렇게 얻어진 정량 정상값은 저희가 갖고 있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매치를 해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있는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이 있다. 그러면 얘는 NCM으로 분류를 해라. 니켈, 코발트, 망간과 CU가 10%, 구리가 10% 이상 있다. 그러면 구리 리치라고 하는 명칭으로 분류를 해라.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요게 한 사이클이고요. 이렇게 사이클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세그멘테이션 포인트 그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고요. 또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해서 전체 예를 들어서 1mm 면적, 10mm 면적, 최대 10cm 면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파티클들을 채집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분석 기법들은 어디에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배터리 쪽에서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의 로 머테리얼 쪽의 순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양극재를 리사이클링한다. 아니면 양극재에 섞여 있는 어떤 불순물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불순물들이 어떤 크기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ICP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함량으로 있는지는 알 수 있죠. 하지만 ICP에서는 형태 아니면은 각각의 입자별로 개별 단위의 형태 정보, 사이즈 정보들은 알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 저희가 파티클 X를 통해서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공정에서도 발생하는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있는 먼지들 아니면 어떤 공정에서 발생을 했는지 유출할 수 있게 되고요. 단지 모든 실리콘 웨이퍼가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파티클 X는 시로대 크기가 한 10cm 정도 돼요. 그래서 최대 4인치 정도 되는 웨이퍼에 대한 분석은 가능한데 그 이상 되는 뭐 8인치, 10인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 좀 커팅을 해서 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파트 쪽에 그러니까 내부 내연기관 내부 안에 있는 이물질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청정도 분석 그리고 제조 환경에 대한 이런 클리닉스 분석들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ISO 16232가 규격화가 되고 이 규격대로 지금 분석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틸 인클루전 제련소나 뭐 제철소 쪽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철강 안에 있는 석출물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클린룸에 있는 환경들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뭐 제약회사, 음료 제약회사 아니면은 뭐 우유
제조를 만드는 제조회사와 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 회사들도 클린룸 안에서 이제 일반 음식 아니면 섭취를 하기 때문에 제조를 하게 되는데 떠다니는 먼지들이 얼마나 있는지, 요거는 반도체 팹 라인이기 때문에 뭐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최근에는 그런 한 먼지들이 어떤 크기로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떠다니는 먼지들이 혹여나 제조하는 음료 안에 유입이 됐을지 또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어 샘플러를 통해서 클린룸 안에 있는 먼지들을 채취를 하게 되고요. 채취한 먼지들은 말씀드린 대로 47mm짜리 멤브레인 필터라든지 혹은 AG 필터를 통해서 전체 먼지에 대해서 검출을 하고 그 먼지들이 어떤 성분으로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제조된 음료를 드롭하는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액상법을 통해서 드롭을 시켜서 필터 위에 걸러진 먼지들이 실제로 떠다니는 먼지들하고 같은지 매치를 시켜보는 이런 작업들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저희도 재밌게 보고 있고요. 에어 폴루션 저희 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는 뭐 담배 회사들에서 태우는 담배가 있고 찌는 담배가 있을 텐데 이때 발생하는 어떤 공기 중의 오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포집을 하면 수백만 개의 먼지들이 한 번에 채취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먼지들에 대한 형태 정보를 알 수 있고 그리고 EDS를 통해서 케미스트리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엑셀 파일로도 변환이 돼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방대한 데이터, 수십억 개의 어떤 파티클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요. 요 데이터는 AI를 통해서 딥러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면 새로운 어떤 분석 기법 아니면 미세먼지에 대한 뭐 분석의 어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툴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질학에서 이런 환경들, 이런 대면적을 이용한 분석들이 가장 최초에 만들어졌는데 지질학에서 당연히 라지 에리어, 푸어 사이즈를 측정을 하고 푸어에 대한 형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이런 분석 기법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GSR이라고 해서 총기 잔여 화학물들을 분석을 하는데 사실 한국에는 큰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동남아, 브라질 같은 치안이 좀 불안한 부분에서 총기를 발사했을 때 손에 묻는 화약의 잔여물을 검사를 해서 바륨이라든지 SN이라든지 이런 화약들이 실제로 용의자한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법들이 있고요. 대면적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새롭게 만든 거는 페이퍼 회사들 같은 경우에 뭐 시료 코팅, 펄프 위에 코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퀄리티가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솔루션들도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뒷장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티클 X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지 배터리 분야에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배터리 분야의 양극재에서 NCM은 매우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죠. 특히 뭐 구리나 Fe, 크롬 등 이런 이물질들이 있을 경우에 뭐 소재에 대한 어떤 분리막에 침투해서 화재의 뭐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터리의 뭐 효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더욱 타이트하게 이런 불순물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ICP 뭐 이용해서 ppm, ppb 단위까지도 이런 이물질들을 보고 있죠. 근데 이 이물질들을 형태학 아니면 사이즈 아니면 각각의 이물질들이 어떤 성분이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처의 방안, 그러니까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검토가 되고 분석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펍 세션 이용해 갖고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요. 샘플링을 하고 난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한 위치,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 시료 요 시료의 위치를 내가 어디까지 분석을 할 거냐에 대한 세팅을 하게 되고요. 세팅을 하고 나면 이제 각각의 필드 수가 정해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200-300장의 필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필드는 각각의 필드마다 검출되는 이런 파티클들이 있고요. 이 파티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형태학 정보들을 갖고 있고요. 케미스트리 정보를 갖고 있고요. 이 하나하나의 케미스트리 정보들은 어떤 분류에 해당이 되는지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들은 저희가 모든 파티클 맵에서 파티클들을 보실 수 있고요. 수만 개, 수십만 개의 파티클들은 각각의 라벨링이 돼서 각 모든 파티클들에 대한 형상 정보와 케미스트리 정보를 갖고 있고요. 모든 파티클들은 위와 같은 요 데이터들을 갖고 요 데이터는 엑셀로 저장할 수도 있고 레포트로 바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요 데이터들이 수억 개가 쌓이게 되면 딥러닝을 하는 데에 어떤 데이터로 좀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레포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는 ISO면 ISO, VDA면 VDA에 해당하는 레포트 규격을 만들게 되는데요. 위에 보이시는 대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컨덕티브하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저희가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other salt 뭐 이런 것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NCM이나 아니면은 원래 뭐 시료에 어떤 영향이 별로 안 가는 것들은 초록색으로 좀 표시를 하면서 이게 이 파티클이 지금 어느 정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파티클인지를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발생된 파티클들의 각각의 정보들은 저희가 NCM에 대한 어떤 퓨리티 체크도 가능합니다. 보이시는 이제 다이어그램은 터너리 다이어그램인데 니켈, 코발트, 망간이 어떤 비율로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보여지는 이제 파티클은 NCM 523 파티클인데 니켈 50%, 뭐 일반적으로 코발트 20%, 망간 30%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지금 6,323개의 파티클을 검사했을 때 니켈이 48%, 코발트가 20%, 그리고 망간이 32%에 해당하는 실제로 이 혼합한 배합한 비율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케이스인데요. 10만 개 정도의 파티클을 분석한 거고요. NCM 811 파티클이고요. 니켈 80%, 코발트 7%, 망간 13%에 해당하는 배합으로 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털런 그래프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모든 10만 개의 파티클에 대해서 파티클의 10%에 해당하는 거죠. 50%에 해당하는 영역, 90%에 해당하는 영역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다이어그램 상에서 보면 약 90%에 해당하는 파티클들은 10에서 21마이크로 사이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파티클들이 어떤 분포로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는 국제 규격에 합당하는 레포트를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ISO 그리고 뭐 VDA, ASTM 등과 같은 이런 국제 규격을 우리 레포트를 만드는 툴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선택을 하면 그 규격에 해당하는 어떤 컨텐츠로 레포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저희 서머피셔의 피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배터리 연구 분야에서 그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는 이런 전자현미경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러브 박스 안에 아르곤 가스를 유입을 시켜서 최대한 공기 유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전자현미경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러한 분석 기법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일반 전자현미경에서 파티클을 분석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파티클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기능을 통해서 전자현미경으로 이미지를 찍고 파티클 매트릭스를 분석하게 되면 각각의 파티클들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사이즈 디스트리뷰션하는 이런 기능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멤브레인 필터, 분리막 필터 같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요 파이버의 뭐 사이즈를 잰다든지 아니면 파이버 사이사이의 포어 사이즈를 잰다든지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포어 매트릭스, 파이버 매트릭스를 일반 전자 현미경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청정도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청정도에서 ISO 16232-8이라고 하는 규격이 만들어졌고요. 피스톤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발생하는 이런 먼지들 아니면 이런 SiC 같은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이런 물질들이 내마모성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FE 같은 이런 이물질들은 어떤 전자기판에 어떤 뭐 쇼트나 이런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물질들을 채취를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ISO 16232 규격에 의해서 어떻게 레포팅이 되는지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먼지들을 추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정 과정 중에서 이 먼지가 어디서 유입이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역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SiC 같은 경우에는 재료에 대한 데미지가 매우 높은 시료인데요. 요게 그럼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희가 예상하건대 폴리싱하는 장치에서 발생했을 여지가 있다. 그리고 AL2O3 같은 경우에도 매우 높은 이런 강도를 갖고 있는데 폴리싱하는 툴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글래스나 SiO2가 먼지가 나왔으면 요거는 공정 중에 어떤 부분에서 발생했을지에 대한 역학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단위에서 요걸 역학 조사하고 공정 개선을 할 수 있는 요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인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ISO 16232-8 규격에 해당하는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요. 5에서 25마이크로 사이의 위험 물질인 글래스, AL2O3, 실리콘 리치, SiO2가 몇 개가 있는지, 25마이크로하고 50마이크로 사이에는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하나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세미컨덕터에서도 당연히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공정 중에 발생하는 웨이퍼 표면에 있는 먼지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커팅을 해서 코팅을 하고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기존의 전자미경을 이용하면요. 저희 파티클 X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챔버 자체가 마이너스 1승 파스칼 정도이기 때문에 항상 저진공 상태예요. 그래서 파티클이 날리거나 위치가 이동하는 이런 일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정 중 4인치 웨이퍼의 사이즈라고 하면은 챔버 안에 넣고 그다음에 전체 웨이퍼를 훑으면서 파티클이 있는지를 보고요. 그 파티클이 얼마만큼 크기로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 파티클의 성분 분석을 통해서 이게 어떤 파티클인지 알 수 있고요. 공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에 있는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파티클이 그러면 어떤 공정에서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리콘 웨이퍼 위에 있는 이러한 이물질과 없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볼 수 있고요. 요 이물질이 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검출할 수 있는 한계들이 훨씬 더 디테일해지거든요. 그래서 BSE를 이용한 이런 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잘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솔루션들을 저희가 파티클 X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피놈 파티클 X 그리고 피놈 XL 데스크탑 전자미경에서 라지 이미지 매핑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체 예를 들어서 칩이라든지 아니면은 웨이퍼 전체를 10cm면 10cm 전체를 찍고요. 그 위에 파티클들이 예를 들어서 위와 같이 있다. 그러면 저희 맵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맵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FIB와 저희 라지 에어리어 맵과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IB에서 사진을 라지 에어리어 맵으로 찍은 사진을 불러와서요. 그리고 그 파티클이 있는 위치를 클릭하게 되면 스테이지가 그 위치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 위치에서 FIB 이용해서 단면 분석을 해서 이 파티클이 어떤 공정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어떤 깊이에서부터 있는지를 유출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 그리고 성면 분석 그리고 담배라든 이런 공기 중의 오염 물질들도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에어 샘플러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시간당 몇 cc로 진공을 빨아들여서 먼지를 포집할 거냐 그리고 이 먼지들이 어떤 성분으로 있느냐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공기 중에는 어떤 오염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필터 선정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멤브레인 필터 같은 경우에는 CO, 설퍼 이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기 중에 있는 이런 이물질들도 카본이나 옥시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기 중에 있는 물질과 필터와 좀 구분해내는 성분이 다른 필터들을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AG 멤브레인 필터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있는 먼지들을 포집을 하고요. AG에 해당하지 않는 성분의 먼지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모든 자연에서 발생한 먼지이기 때문에 요게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AG만 제외하고 분석하는 이런 기법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질학에서 오일 시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포어들의 형태들이 사진 한 장, 예를 들어서 10,000배의 한 장에 몇 개가 있느냐가 아니고 10cm 되는 면적에서
이미지를 찍으면서 얼마나 많은 포어들이 어떤 사이즈로 있느냐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재밌는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건데 항공기 엔진에 들어가는 어떤 파트인데요. 한 10cm 정도 되는 면적을 갖고 있는 건데 어떤 포인트에서 녹이 발생을 하는 이런 불량 이슈들이 발생했어요. 실제로는 니켈 합금이기 때문에 녹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파트지만 어떤 부분에서 녹이 발생을 해서 일반적인 샘 EDS는 그냥 한 단위에서 라인 프로파일을 통해서 니켈의 함량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 있지만 전체 10cm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cm에 대해서 라지 에어리어 맵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또 하나의 조건을 넣었는데 니켈 함량이 40% 이상이 되면 니켈 합금으로 분류를 하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라. 니켈 함량이 40% 미만이고 FE의 함량이 높게 되면 초록색으로 표시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넣습니다. 저희 파티클 X에. 자, 그렇게 되면 요 10cm 되는 면적을 전체로 훑으면서 니켈의 함량이 높은 부분은 빨간색으로 위에 같이 표시가 될 거고요. 낮은 부분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녹이 슬고 불량이 난 포인트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면적으로 분석하는 이런 솔루션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종이 회사에서 코팅의 어떤 균일도에 대해서 종이의 어떤 그 퀄리티가 달라지는데요. 종이는 펄프, 카본으로 되어 있는 펄프 소재와 위에 염소로 된 코팅이 코팅층에 의해서 이렇게 그 퀄리티가 존재를 하는데 어떤 부분은 염소로 된 코팅의 어떤 그 두께가 너무 얇아서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있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15kg로 했을 때 전자비움이 침투하는 깊이가 얼마고 30kg로 했을 때 침투하는 깊이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했고요. 자, 15kg로 분석을 했을 때는 약 한 3마이크로 정도의 침투 깊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30kg로 하게 되면 한 8마이크로 정도의 침투 깊이가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만약에 염소 코팅이 얇게 된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아래에 있는 펄프 소재의 형상이 위로 튀어나올 거예요. 그거는 BSE로 봤을 때 좀 펄프 소재가 카본 계열이기 때문에 새까맣게 보일 거거든요. 이걸 한 포인트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데 10cm 전체 면적을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요 새까만 부분들은 코팅이 덜 돼서 아래에 있는 펄프 소재가 위로 튀어나오게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10마이크로 정도 아니면 5마이크로 정도의 염소 코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염소 코팅이 얇다라고 하면 요 아래에 있는 펄프 소재가 튀어나와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하게 쭉 표시돼서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분석 기법들, 그러니까 코팅에 대한 유니포미티 분석 기법들도 라지 에어리어 웹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 자세한 설명이나 아니면은 질문 있으시면 추후에도 저희 서브피셔 통해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